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박병률 씨가 지은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이라는 책에서 한 챕터를, 한 편의 소설을 골랐어요. 바로 루신의 아큐정전입니다. 이 아큐정전을 통해 혁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시고 있어요. 흥미롭더라고요. 책에는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큐정전에 나와 있는 한 대사와 한 문장이에요. 아큐는 양손으로 머리채 밑동을 꽉 잡고 머리를 기울이고 말했다. 버러지를 때리는 거야. 됐지? 나는 버러지야. 이제 놓아줘. 그러니까 자기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건가요? 그러나 비록 버러지라고 말해도 한인들은 결코 놓아주지 않고 여전히 가까운 데로 끌고 가 대여섯 번 쾅 부딪히고서야 비로소 만족해서 의기양양하게 가버린다. 네, 그러니까 아큐가 맞고 있는, 한인들에게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에게 두들겨 맞는다면 대단히 분노할 만한데 그냥 아들에게 맞은 셈 치자며 툴툴 털어버리는 사람이 여기 있다. 도박판에서 힘들게 딴 돈을 빼앗겨 속이 상할 만한데도 자기 뺨을 두세 차례 치고는 기분이 풀려 가는 사람이다. 스스로 정신 문명이 높아서 패배를 승리로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승리법을 터득했다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루신의 아큐정전은 이름도 출신도 모르는 날품파리꾼의 이야기다. 사람들은 그를 큐웨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냥 큐라 표기했다. 큐 앞에 아는 친근감을 주기 위해 사람의 성이나 이름 앞에 붙이는 접두어다. 아큐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나 박씨, 이씨쯤 된다. 정전은 그의 살아온 삶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김씨의 일생 뭐 이런 거네요. 박씨의 일생. 아큐는 자존심이 세지만 실제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미장지역 유지인 조씨 가문이라고 주장했다가 몰매를 맞는다. 또 다른 유지인 전씨의 아들에게도 서양식으로 머리를 깎았다며 비난하다가 매를 맞는다. 아큐는 강자에게는 약하지만 약자에게는 강하다. 여승이나 여인네, 같은 날품팔이인 샤오디, 노숙자인 왕털보에게는 완력을 휘두른다. 루쉬는 중국 현대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죠. 그의 작품인 아큐정전을 중국 현대 문학의 출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청일전쟁 패배와 의화단 사건으로 서구 열강에 휩싸여 망해가는 중국을 한탄했던 루시는 중국인들을 계몽하기 위해 붓을 들었어요. 루시는 1921년 12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주간지 신보 부간에 파인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발표했습니다. 아큐는 무지몽매하면서 자존심만 세고 여전히 자신이 최고라는 망상에 빠져있는 중국 인민을 표현했고요. 자존심은 세지만 막상 싸움을 하면 지고 골이 나면 괜히 약자를 괴롭히던 20세기 초 청나라의 모습을 그렸다. 강자 앞에는 저항을 포기하고 알아서 무릎을 꿇기도 한다. 대적할 수 없는 지역 유지인 조씨, 전씨, 백씨 등은 영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그리고 만만해 보이나 붙으면 싸움을 당해낼 수 없었던 샤오디나 왕털보 등은 일본이 떠오르게 한다. 또 한국도 있겠죠. 지나가다가 괜히 골탕 먹이고픈 여승이나 미장 지역의 여성들은 약한 조선의 모습과 대입된다. 마을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던 아큐에게 기회가 와요. 혁명이 일어난 거죠. 미장 사람들이 혁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자 아큐는 모반이다 모반이라라고 외칩니다. 자신이 혁명에 참여했다는 의미였죠. 그의 호칭은 아큐에서 아큐씨, 아큐형으로 바뀌게 돼요. 하지만 실제로는 혁명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고요. 조씨의 아들은 혁명에 참여하겠다고 온 아큐를 내쫓습니다. 혁명은 지식인들의 것이라는 거였죠. 이 혁명을 틈타 지식인 조씨가 약탈을 당합니다. 혁명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큐를 유력한 용의자로 봐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아큐, 영문도 모르고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리죠. 약탈에 참여한 것을 시인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아큐는 무명으로 된 흰 등걸이를 입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음을 알게 되고요.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총살당한 것은 곧 그가 나쁘다는 증거야. 나쁘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총살을 당한단 말인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씁쓸하죠? 아침부터 이거를 읽고 있는 미셸도 씁쓸하네요. 우리 인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루시인의 아큐 정전입니다. 그런데 이 아큐 정전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의 신해 혁명이 어떻게 찾아오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해요. 박병률 작가님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신데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큐 정전은 신의 혁명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1911년에 신의 혁명이 일어났고 이 사건은 2000년 만에 중국의 봉건 왕조가 막을 내리고 공화국이 들어서게 한 사건이다.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세워졌다. 공화국이 탄생한 것은 아시아에서 중국이 처음이었다. 아편전쟁, 청일전쟁에 잇따라 패한 청나라에서는 외국인 혐오가 절정에 달했다. 중국인들은 무술로 몸을 단련하며 종교활동을 하는 의화권이라는 비밀단체의 의화권법에 매료됐다. 100일간 권법을 익히면 물과 불에 다치지 않고 총알 또 대포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400일간 수련하면 하늘을 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이 일으킨 난이 바로 의화단 사건이다. 1900년의 일이고 당시 청은 서구 열강과 일본 등 외국 군대를 불러들였다. 이들은 의화단을 무찌른 뒤 자국민 피해 등을 이유로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죠. 필요할 때 불러서 이용하고 또 꼬투리 잡아서 배상금을 요구하고 그걸 빌미로 또
떠나라고 했겠죠. 참, 중국인스럽다는 생각도 좀 들고. 청나라가 1911년 철도를 국유화하고 이를 담보로 서양에서 돈을 빌려 제정난을 타게 하려 하자 전국에서 반대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쓰촨에서 발생한 군인들의 무장 봉기는 전국으로 확대돼 한 달 만에 거의 모든 성이 호응했고요. 1912년 1월 1일을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난징 정부가 수립되었죠. 중화민국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혁명이란 세상이 바뀌는 것이다. 기존의 질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 어느 날 한 번에 폭발한다. 그 임계치를 넘어서면 부글부글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폭발하는 거죠. 기존 경제 질서에 대한 불만은 경제 혁명을 이끈다. 금융 위기의 여진이 계속되는 최근에는 화폐 혁명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이란 가상화폐다.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월 3일에 탄생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질서, 화폐 질서, 체제에 대한 불만이 쌓이다가 폭발한 결과가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가 가능하다.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향후 100년간 발행될 화폐량이 미리 정해져 있다. 비트코인은 황제 체제에서 대통령 체제로 바뀌는 것만큼 그런 만큼에 해당하는 아주 큰 변혁이다. 경제 시스템이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화폐 개혁이 단행됐었다. 1세대 화폐는 금속이었다. 16세기 유럽인들은 금과 은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국가에 부강한 정도로 보았다. 상업을 통해 금과 은을 확보하는 전쟁이 시작됐고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주의는 이렇게 꽃이 피게 되었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은 식민지 개척을 통해 막대한 금과 은을 본국으로 유입시켰다. 18세기 금은 주화에서 종이화폐로 돈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금과 은의 영향력은 여전했고 돈은 금, 은의 소유량에 비례해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금 본위제 혹은 은 본위제다. 금과 은을 같이 쓰면 복 본위제다. 금 본위제는 19세기 후반부터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공식적으로 도입했었다. 그러나 금은 양이 부족했다. 많이 부족했겠죠. 경제 규모에 비해 적게 유통되는 화폐는 경제를 위축시켰고 금보다 훨씬 풍부한 은으로 이제 눈길이 돌려졌겠죠. 그래서 은 본위제를 추가적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 정도가 논의 대상이었었다.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8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전쟁 여파에다 미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전쟁 동안에 무기 판매, 물자, 군수 물자 이런 것들 판매하면서 미국 경제가 급성장하게 되고요. 그런 재력을 여러 가지 산업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꽃을 피웠죠. 정말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던 그런 때였다고 하죠. 그런 과정에서 유럽의 수많은 금은 이미 미국에 건네졌고요. 이들은 브레턴 우즈 협상에서 금 1온스는 35 미국 달러로 하는 고정 환율제를 채택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힘은 오래 가진 못했고요.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더 이상 미국 달러화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는 금 태환 중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써 금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요.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막대한 그 군사 비용을 지출했던 미국은 발행 화폐에 비해 바꿔줄 금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미국은 미국의 신용을 내세웠어요. 이때가 시작이었군요. 도대체 미국이 기축통화로 돈을 찍어내던 그 발원이 도대체 어딘가 궁금했었는데 우연하게 또 이 책 경제학자의 문학살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미국의 신용을 내세웠고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해줄 테니 돈을 쓰라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바로 정치를 기반으로 한 화폐의 출현이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까지는 이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통화주의자들도 나왔고요. 이들 통화주의자들은 통화량을 늘리면 수요가 늘어나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줄이면 억제된다, 인플레이션이 억제된다고 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대표적 인물이고요. 하지만 다 이제 아시겠지만 각국 중앙은행은 완벽하지가 않았죠. 2000년대 초 넘쳐나던 돈은 결국 버블을 불렀고요. 금융위기가 닥쳤고 한 방에 수조 원의 부가 실종되기에 이릅니다. 다시 각국은 중앙은행을 통해 돈 뿌리기에 나섰고요. 하지만 매번 정부에 의해 휘둘리는 화폐 권력에 대한 반발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때 화폐 발행권을 일반인에게 돌려주자는 시도가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권력이 황제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억 명의 국민에게서 나오도록 하자는 그 신의 혁명의 구상, 신의 혁명의 발상, 구심점과 닮아 있죠. 비트코인의 개발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만 알려져 있고 그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사실을 몰랐어요. 너무 관심이 없고 무지한지라 몰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이 없고 주인도 국경도 없죠.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런 큰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 새로운 비트코인이 생성되어 그것을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의미하는가 봅니다. 2010년 5월 18일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거래가 성사됐어요. 일명 플로리다 피자 사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사는 닉네임
닉네임 레스즈로가 비트코인 포럼 게시판에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을 보내주면 1만 비트코인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올렸고요. 유럽의 한 이용자가 라스지로의 집 근처 피자 배달 서비스를 통해 피자를 배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1만 비트코인을 받았죠. 당시 1만 비트코인은 41달러 정도였지만 굉장히 비싼 피자였네요. 그런데 2달로 600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우와, 정말 비싼 피자. 네. 현 화폐를 폐지하고 비트코인이 그 달러의 자리를 꿰찰 수 있을까요? 국가가, 정부가 주도하는 화폐의 발행이 아니라 개인이 발행하는 일반인들끼리 상호 이 비트코인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발행하고 주고받는, 교환하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고 확대되어서 주류 화폐 경제로 편입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네요. 저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무지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히 뭐가 답일까,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1도 기대를 할 수가,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점심을 동료들하고 같이 먹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블록체인이 어떻게 될까, 미래가 오래 갈까, 제대로 꽃 피긴 할까, 이런 질문들이 오갔었는데 한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도박이 망하는 거 봤냐고. 이 지하 세계에서 지금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그 움직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거라고. 그렇지만 그 인간의 욕망과 심리, 그런 것들에 이런 새로운 화폐 경제와 기술들이 정확하게 접목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만나게 된 아큐 정전을 통해서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 그 정치혁명도, 사회혁명도 마찬가지지만 경제혁명, 화폐혁명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흥미로운 그 설명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다 아는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그러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에게는 재미있는 이 소설을 통해 이런저런 사유를 확대해 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있으니까 이 챕터 뒷부분에 중국의 경제체제를 바꾼 신의 혁명이라고 해서 신의 혁명을 소개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분 마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12일 중국 후진타오 주석은 TV 특별 연설을 통해 100년 전 순환 선생이 이끈 신의 혁명으로 중국은 역사상 유례없는 사회 변혁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또한 아편 전쟁 이후 반식민지의 나락에 빠져
서방 열강의 침략을 받으며 전란이 끊이지 않던 내후 외환의 시대에 그때 신의 혁명의 폭발은 당시 인민의 바램이 낳은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의 혁명을 중화 민족의 부흥으로 이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신의 혁명은 세계 역사를 바꾼 혁명 중 하나다. 중국은 2000년 이상 계속된 전제 정치를 끝맺었고 아시아에서 최초의 공화제를 실현하게 된다. 신의 혁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당초 신의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이라며 반기지 않았었으나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왕조 정치를 무너뜨려 사회주의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면서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신의 혁명의 배경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있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마용은 1911년 중국혁명이라는 책에서 청 정부가 당시 공정한 사회 분배와 빈부격차 확대 방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층 민중이 정치 경제 발전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각지에서 민중 반란이 일어나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왠지 이런 내용대로라고 하면 왠지 일본에서도 곧 무슨 혁명이 일어나야 하지 않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일본인들의 민족성이나 기질이 또 중국인들과는 달라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살짝 오가네요. 순원이 삼민주의로 민족과 민권 그 둘과 함께 민생을 꼽은 것은 이 때문이다. 혁명의 핵심 동력은 청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었다. 순원은 토지의 균등 분배를 통해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농업 경제를 벗어나지 못했던 당시는 토지 분배야말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처방이었던 거다. 20세기 초 청나라는 정치적으로 야비워 갔지만 경제적으로는 그간 보지 못했던 신흥 세력들이 성장하고 있었다. 서구의 새 문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자본주의가 확산되었고, 이 틈에 민족 자본을 지닌 자산가들이 속속 출현했다. 서구 문물을 먼저 받아들인 이들은 개혁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무너져가는 청조와 식민지 서양에 거부감을 가졌다. 어차피 청나라는 만주족의 나라일 뿐 한족의 나라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었겠군요. 그 당시에 자산가, 민족 자본을 지닌 자산가들의 경우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량 유입된 서구 상품들은 농촌의 가내수공업을 파산시켰고, 외국이 점령한 조차지에는 공장과 조선소 등 각종 공업시설이 세워졌다. 서구 자본들이 광산 개발과 철도 부설에 나섰고, 농촌에서 내몰린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게 된다. 하지만 거친 노동과 장기간 노동의 혹사를 당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욕구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은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순원은 더 나아가지 못했다. 자산계급의 지원을 받은 순원은 토지개혁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1911년 신의 혁명 이후 위안스카이의 배신으로 중국 정치는 다시 혼돈에 빠졌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경제는 다시 활력을 찾았다. 참전국에 전쟁 물품을 대면서 수요가 확대됐고 자산 계급이 크게 번창하는 계기가 되었다. 산업 노동자도 급증했다.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이 이후에 중국 역사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역사를 소개해 드릴 그럴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저도 틈틈이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지 싶습니다. 이 중국의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속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요. 또 어디 우리나라의 모습 이겠기만 할까도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큐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초반에 읽어드렸던 그 부분에 느껴지는 그 씁쓸함이나 연민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고요. 이런 마음을 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하루 잘 보내시는 걸로요. 미셸도 또 하루 잘 살고 좋은 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